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빌라 3층. 50대 중반의 강민우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봄볕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편지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자국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형아, 나 진호야. 형아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도. 민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봄바람처럼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1994년 4월. 당시 25이었던 민우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참이었다. 18살이었던 동생 진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들의 가족.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일하셨다. 그의 봄은 유난히 화창했다. 진호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민우는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둘이 함께 살던 원룸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할머니 집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해 나온 지 2년째였다. 민우가 야근해서 돌아오면 진호는 항상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렸다. 형, 오늘은 파 많이 넣었어. 형이 좋아하잖아. 우리 진호 다 컸네. 요리까지 하고. 형이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그런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주말이면 함께 한강을 걸었다. 진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형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형, 나 나중에 선생님 되면 형한테 월급 다 드릴 거야. 바보. 네가 벌어서 네가 쓰는 거지.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 싫어. 형이 나 키워준 건데. 나 어렸을 때 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민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진호가 7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때가 1983년이었다. 당시 14살이었던 민우는 어린 나이에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다. 친척들은 형제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민우는 끝까지 동생을 지켰다. 우리 둘이 같이 살 거야. 내가 진호 키울 거야. 고집스러웠던 14살 소년의 외침. 결국 먼 친척 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민우는 신문 배달부터 우유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렇게 10년을 버텨왔다. 하지만 그의 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우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민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형, 괜찮아. 나 알바하면 돼. 안 돼. 넌 공부해야 해. 대학 가야지. 형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공부만 할 수는 없지. 진호야, 형이 뭐 하러 그동안 고생했는지 알아? 네가 대학 가는 거 보려고 그랬어. 네가 포기하면 형은 뭐가 돼? 그날 밤, 형제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진호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겠다고 했고 민우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진호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형은 나를 동생으로만 봐. 난 이제 어른이라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쾅. 문이 닫혔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진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진호를 찾아 나섰다. 학교에도 친구 집에도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진호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 진호가 부산으로 갔대요. 거기 친구 형이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부산. 그렇게 먼 곳으로. 민우는 미친 듯이 부산행 버스를 탔다. 하지만 진호는 찾을 수 없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고 친구도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는 매일 진호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달이 지났다. 진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3달이 지났다. 여름이 왔다. 그리고 여름이 지났다. 그해 겨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민우는 장례식장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진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만약 진호가 돌아온다면 그를 위해 남겨둘 집도 이제 없었다. 민우는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지만 그는 버텨야 했다. 언젠가 진호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1995년 새해 첫날 민우는 작은 소포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부산 소인이 찍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형아,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형아가 나한테 해준 것들을 이제야 알 것 같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돈 많이 벌어서 꼭 형아한테 갚을게. 건강해. 형아. 사랑해. 민우는 편지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차가운 겨울날 그는 처음으로 동생의 안부를 확인했다. 살아있구나. 건강하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 후로도 진호는 간간히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언제나 발신인 주소는 없었고 만나자는 민우의 제안에는 답하지 않았다. 형아, 나 아직 형아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성공하면 형아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면 그때 가서 형아 앞에 설게. 1997년 진호의 편지가 끊겼다. 민우는 초조했다. 마침 나라 전체가 IMF 경제 위기로 어려워지던 시기였다. 진호는 괜찮을까?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2000년이 되었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시작. 하지만 여전히 진호의 소식은 없었다. 민우는 이제 30살이 넘었고 작은 편의점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다. 2005년 어느 가을날 민우는 오랜만에 진호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여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형아, 나 진호야. 오랜만이야. 형아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 형아, 나 몸이 안 좋아. 작년에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래. 3기라고 했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 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형아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형아한테 효도했어야 했는데. 형아, 나 이제 형아 보고 싶어. 형아 얼굴 보고 싶어.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형아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 형아가 날 기억할 때 건강하고 씩씩했던 내 모습으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형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다음 생에는 꼭 형아한테 잘할게.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민우는 편지를 놓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진호야, 진호야. 그의 입에서는 동생의 이름만 흘러나왔다. 민우는 미친 듯이 진호를 찾아다녔다. 부산의 모든 병원을 뒤졌다. 하지만 진호는 찾을 수 없었다. 가명을 쓴 걸까? 아니면 이미. 2006년 봄, 민우는 한 통의 소포를 받았다. 법무법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열었다. 안에는 통장과 서류들,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강민우 님께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 서류들을 전달합니다. 강진호 씨는 지난 1월 15일 별세하셨습니다. 생전에 저희 법무법인에 유언 집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유언대로 장례는 조용히 치렀으며 남겨진 재산은 모두 형님께 상속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까지 형님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진호가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더 있었다. 형아, 내가 이 편지를 남기는 건 내가 형아를 떠난다는 걸 의미하겠지. 형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형아가 나한테 해준 모든 것들 내가 다 기억해. 형아가 신문 배달하느라 새벽에 일어나던 것도, 형아가 내 학비 때문에 밥을 거르던 것도, 형아가 추운 겨울에 난방비 아낀다고 두꺼운 옷만 입고 지내던 것도,
다 알아. 형아. 나는 바보 같은 결정을 했어. 형아 곁을 떠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형아 앞에 서기가 더 두려웠고 부끄러웠어. 형아. 나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부산에서 공사판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나중에는 작은 가게도 차렸어. 형아한테 당당해지고 싶었거든. 그런데 몸이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생각했어. 아, 이제 형아를 다시 못 보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더라. 형아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까봐 무서웠어. 형아, 내가 모은 돈 가져. 많지 않지만 형아가 나한테 써준 것에 비하면 너무 적지만 그래도 받아줘. 그리고 형아, 제발 행복하게 살아줘. 형아가 행복해야 나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형아,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형이 되어서 형아를 돌봐줄게. 형아 고생시키지 않을게. 약속해. 형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민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밤새도록 울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우는 결심했다. 진호의 묘를 찾아가야겠다고. 동생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고. 2006년 4월 민우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법무법인에서 받은 서류가 들려 있었다. 진호의 마지막 흔적이 적힌 서류. 진호는 부산 서구의 한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다. 연고자 없는 무연고자 묘지. 민우의 가슴이 무너졌다. 동생이 혼자 쓸쓸히 그곳에 있다니. 묘지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민우는 묘지기에게 진호의 묘 위치를 물었다. 묘지기는 낡은 장부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3구역 17번인데 거기 묘들은 관리가 잘 안 돼서 풀이 많이 자랐을 거예요. 민우는 묘지기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다. 경사진 언덕길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다. 10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 길. 하지만 이제는 차가운 돌 앞에서만 만날 수 있는 3구역 17번. 작은 묘석 하나가 서 있었다. 고 강진호 지묘. 그것이 전부였다. 생년월일도 사망일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 묘지기 말대로 잡초가 무성했다. 진호야. 민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풀을 뽑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렸다. 진호야. 형이 왔어. 늦어서 미안해. 형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민우는 그날 밤 묘지 근처 여관에 묵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진호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진호의 웃음소리가, 진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우는 다시 묘지를 찾았다. 어제 다 하지 못한 풀을 뽑고 묘석을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꽃을 놓았다. 진호가 좋아하던 개나리였다. 진호야, 기억나니?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집 앞에 개나리가 피면 너랑 같이 꽃 따서 놀았잖아. 너는 개나리 목걸이 만드는 거 좋아했지. 민우는 묘석 앞에 앉아 진호에게 말을 걸었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자신이 얼마나 진호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진호야, 형이 그날 더 참을 걸 그랬어. 네가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 형이 화내지 말고 잘 달래줄 걸 그랬어. 형이 너무 독선적이었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오후가 되어서야 민우는 묘지를 떠났다. 하지만 부산을 떠나지는 않았다. 진호가 살았던 곳을 보고 싶었다. 진호가 걸었던 길을 걷고 싶었다. 법무법인에서 받은 서류에는 진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부산 서구의 한 낡은 주택가. 민우는 그곳을 찾아갔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오래된 단층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27번지.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앞에 섰다. 대문은 잠겨 있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누구 찾으세요? 저, 여기 강진호라는 사람 살지 않았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 그 청년. 작년에 돌아가셨지. 안타까운 일이었어. 저는 진호의 형입니다. 아이고, 형님이셨어요? 진호 씨가 형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들어오세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민우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정갈했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호 씨가 여기 이사 온 게 한 5년 전쯤이었어요. 혼자 살았는데 참 착한 청년이었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일을 두세 개씩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근데 3년 전쯤부터인가 몸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지고 안색도 안 좋고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간다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간암이었대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지막 1년은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움직이기도 힘들어했지. 제가 가끔 밥을 해다 드렸는데 맨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형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자기를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 그런 형님한테 효도도 못하고 가는 게 한이라고. 마지막에는 형님 이름을 부르면서 가셨어요. 형아, 미안해 하면서요.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 내어 울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다. 형님, 진호 씨는 끝까지 형님을 사랑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봐도 그랬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민우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진호가 친구 같은 사람은 없었나요? 글쎄요. 말년에는 거의 혼자 지냈어요. 가끔 어떤 청년이 찾아오기는 했는데. 어떤 청년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진호 씨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그 청년이 가끔 와서 돈도 주고 약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이나 연락처를 아시나요? 글쎄요. 이름은 못 들었고 근처 식당에서 일한다고는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두세 블록 가면 고향식당이라고 큰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민우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고향식당을 찾아갔다. 큰 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다. 민우는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 중에 강진호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던 분이 계신가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방 쪽을 가리켰다. 서기한테 물어보세요. 김대석. 저기 키 큰 애요. 민우는 주방으로 가서 김대석을 찾았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저, 김대석 씨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강진호의 형입니다. 대석의 손이 멈췄다. 그는 불을 끄고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님. 진호 형님이세요? 네. 진호와 친하게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석은 앞치마를 벗고 민우를 식당 뒤편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진호 형을 어떻게 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우가 물었다. 저는 진호 형한테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대석이 대답했다. 목숨을요? 대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쯤이었어요. 저는 그때 잘못된 길로 빠져 있었죠. 빚을 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쩔어 살았어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서 부두에서 바다에 뛰어들려고 했어요. 그때 진호 형이 저를 구해줬어요. 진호가요? 네. 진호 형도 그때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저를 보고 뛰어들어서 구해줬어요. 그리고는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병원비까지 내주셨어요. 자기도 형편이 어려운데.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호는 여전히 남을 돕는 사람이었구나. 그 후로 진호 형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숙소도 알아봐 주시고 형이 제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진호를 도와준 거군요.
네. 진호 형이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하지만 부족했어요. 진호 형은 너무 빨리 가셨어요. 대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진호 형은 마지막까지 형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형님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형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고, 형님한테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싶다고. 진호가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팠으면 말했어야 하는데. 진호 형은 형님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셨어요. 형님이 평생 자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마지막까지 또 고생시킬 수는 없다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바보 같은 놈. 민우가 중얼거렸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대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형님, 이거 진호 형이 형님 드리라고 제게 맡긴 겁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민우는 그 시계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이건 진호 형이 말씀하시길 형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할머니가 사주신 시계라고. 진호 형은 그 시계를 평생 간직하셨어요. 형아의 시간이라고 부르시면서. 민우는 시계를 손에 쥐고 울었다. 20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날. 가난한 형편에도 할머니가 용돈을 모아서 사주신 시계. 민우는 그 시계를 진호에게 주었었다. 진호야, 형은 시계 없어도 돼. 너 가져. 이거 차고 다니면서 시간 잘 지켜. 형아 시계인데. 형아는 형아가 차고 싶어서 차는 게 아니야. 네가 차는 걸 보고 싶어서 사달라고 한 거야. 할머니가 형아한테 준 거지만 형아 마음은 내 거야. 진호는 그 시계를 정말 평생 간직했구나. 민우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다. 민우는 부산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진호가 살았던 흔적을 찾아다녔다. 진호가 일했던 공사장, 진호가 다녔던 식당, 진호가 운영했던 작은 구멍가게. 진호의 가게가 있던 자리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옆가게 주인이 진호를 기억했다. 아, 진호 씨.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항상 웃고 친절하고. 장사는 잘 안 됐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어떤 가게였나요? 문구점이었어요. 작은 문구점. 학생들 상대로 장사했죠. 근데 요즘 문구점이 어디 잘 되나요? 그래도 진호 씨는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했어요. 왜 문구점을 하셨을까요? 진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못 이뤄서 대신 학생들 곁에 있고 싶다고. 가끔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도 봐주고 가난한 애들한테는 공책이나 연필 그냥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민우는 가슴이 메었다. 진호는 끝까지 자신의 꿈을 지키려 했구나. 선생님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곁에 있고 싶었구나. 진호 씨 가게 문 닫을 때 동네 아이들이 울었어요. 다들 진호 씨를 좋아했거든요. 진호 씨도 많이 아쉬워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 민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진호가 살았던 10년을 상상했다. 혼자서 외롭게 하지만 열심히 형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당당하게 돌아가기 위해. 어느 날 저녁 민우는 다시 묘지를 찾았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묘지를 물들이고 있었다. 민우는 묘석 앞에 앉아 진호에게 말했다. 진호야, 형이 네가 살았던 곳들을 다 봤어.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형은 몰랐어. 네가 이렇게 착하게, 훌륭하게 살고 있었는지. 미안해, 진호야. 형이 너를 찾지 못해서, 형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다. 개나리 꽃이 피 흩날렸다. 진호야, 형이 약속할게. 네가 하지 못한 꿈들, 형이 대신 이룰게. 네가 돕고 싶었던 아이들, 형이 도울게. 네가 살고 싶었던 인생, 형이 대신 살게. 그날 밤, 민우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산에 있었다. 진호의 묘지에, 진호가 살았던 그 골목에. 서울에 돌아온 민우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운영하던 편의점을 정리하고 진호가 남긴 돈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쳤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진호의 이름으로.
강진호 장학회.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돕는 장학회.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민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비 일을 했다.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3년을 그렇게 일했다. 2009년 민우는 드디어 작은 장학회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한 명의 학생만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제 동생 진호를 기리기 위해 이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세 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성적이 우수하고 꿈이 있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같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민우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진호를 떠올렸다. 진호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 진호야, 봤지? 내 꿈을 가진 아이가 있어. 형이 이 아이를 도울게. 장학회는 조금씩 커졌다. 민우는 여전히 고된 일을 했지만 보람을 느꼈다. 진호를 위해, 진호의 꿈을 위해 살고 있다는 확신이 그를 지탱했다. 2012년 민우는 부산으로 이사했다. 진호 곁에 있고 싶었다. 진호의 묘지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 진호의 묘를 들렀다. 진호야, 오늘도 왔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네가 좋아하던 날씨야. 민우는 부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진호의 서재라는 이름으로. 동네 아이들이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도서관은 금방 아이들로 가득 찼다. 방과 후면 아이들이 몰려왔다. 민우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때로는 간식을 나눠주었다. 아저씨, 이 도서관 이름이 왜 진호의 서재예요? 진호는 내 동생이야. 너희들처럼 착하고 씩씩한 동생이었지. 동생이 너희들을 많이 사랑했을 거야. 진호 아저씨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 거기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이들은 진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민우는 아이들에게 진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호가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진호 아저씨는 정말 멋있네요. 그래, 진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너희들도 진호처럼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민우는 조금씩 치유되었다. 진호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슬픔을 감싸 안았다. 2015년 장학회는 10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 교육대학교. 그 아이는 정말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진호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아니야. 네가 노력한 거야. 진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민우는 그날 밤 진호의 묘를 찾았다. 손에는 그 아이의 대학 합격증 사본을 들고 있었다. 진호야, 봤지? 내 꿈을 이루는 아이가 나왔어. 이 아이는 선생님이 될 거야. 네가 되지 못한 선생님을. 기쁘지? 형도 정말 기뻐. 별이 빛났다. 민우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진호가 웃고 있다고 상상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민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있었다. 진호는 왜 끝까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정말 부끄러워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2016년 어느 날 민우는 우연히 진호의 또 다른 친구를 만났다. 도서관에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민우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진호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민우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성훈은 진호와 함께 공사판에서 일했다고 했다. 진호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사람 목까지 해주고 항상 밝게 웃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상한 게요? 진호 씨가 가끔 병원에 가는 것 같았어요. 많이 아프기 전부터요. 한 3년 전부터인가. 그런데 암 치료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다른 병원이요? 네. 제가 한번 몰래 따라가 봤어요. 정신과 병원이었어요.
민우는 깜짝 놀랐다. 정신과요? 네. 그래서 진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호 씨가 말하더라고요.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고 있다고. 우울증. 네. 진호 씨는 밖에서는 항상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특히 형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을 보이곤 했어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진호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니. 그것도 3년이나.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 병원에 다녔는지. 성우는 메모지에 병원 이름을 적어주었다. 민우는 다음 날 그 병원을 찾아갔다. 환자 정보는 보호자라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 가족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담당 의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민우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강진호 환자는 2002년부터 우리 병원에 다녔습니다.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죠. 2002년부터요? 그럼. 네. 부산에 온 직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환자는 극심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형님에 대한. 의사는 진호의 진료 기록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진호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형을 버리고 나왔다. 나는 최악의 동생이다. 형이 나를 얼마나 찾았을까? 형이 얼마나 걱정했을까? 나는 형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죽고 싶다. 하지만 죽으면 형이 더 슬플 것 같다. 민우는 기록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진호는 10년 넘게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구나. 환자는 자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행히 매번 발견되어 큰일은 없었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환자는 형님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다니. 난 진호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울증 환자들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형님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믿었습니다. 민우는 진료실을 나와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진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그날 밤 민우는 진호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호야, 미안해. 형이 몰랐어. 네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형이 너를 찾아냈어야 했는데. 형이 너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민우는 밤새 묘지에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진호처럼 혼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을. 2017년 봄, 민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정신건강상담센터를 여는 것이었다. 진호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상담소.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주제였다. 사람들은 상담소 문을 두드리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돌렸다. 동네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홍보했다. 학교를 방문해서 강연도 했다. 우울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내담자는 20대 청년이었다. 대학을 휴학하고 1년째 집에만 있다고 했다. 저 죽고 싶어요. 민우는 그 청년의 손을 잡았다. 진호의 손을 잡는 것처럼.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청년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취업 실패로 인한 좌절감, 부모님의 실망, 친구들과의 단절,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다들 그냥 힘내라고만 하죠. 저는 이해해요. 제 동생도 그랬거든요. 민우는 진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진호가 혼자 고통받았는지, 어떻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저는 당신이 여기 온 것만으로도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청년은 울었다.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상담소는 점점 바빠졌다. 민우는 전문 상담사를 채용했다. 하지만 민우도 직접 상담에 참여했다. 진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의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다. 제가 몰랐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항상 멀쩡해 보였거든요. 민우는 그 어머니를 위로했다. 자신도 진호의 고통을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아드님을 도우실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그 아들은 웃으며 상담소를 찾았다. 선생님, 저 대학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천천히, 제 속도대로 해보려고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진호를 떠올렸다. 만약 진호가 도움을 청했다면, 만약 진호가 혼자 끙끙대지 않았다면.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대신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진호를 기리는 길이다. 2018년, 민우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강진호 장학회 일기 장학생 이수진이었다. 그 아이, 선생님이 되겠다던 그 아이가 보낸 편지였다.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제 4학년이 되었어요. 내년이면 정말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모두 선생님과 진호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저 요즘 교생 실습을 하고 있어요. 시골 작은 초등학교에서요. 여기 아이들을 보면서 진호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나요. 진호 선생님도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반에 한 아이가 있어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용품도 제대로 못 사요. 그 아이를 보면 제 어렸을 때가 생각나요. 선생님, 제가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제 장학금 일부를 그 아이한테 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저도 진호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수진 올림. 민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진호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구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구나. 그날 밤, 민우는 진호의 묘를 찾았다. 손에는 수진이의 편지를 들고. 진호야, 이 편지 봤지?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네가 되고 싶었던 선생님이 나왔어.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또 다른 아이를 돕고 있어. 내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 자랑스럽지?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다. 민우는 그 바람 속에서 진호의 목소리를 들었다. 고마워. 형아. 2019년 상담소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제 5명의 전문 상담사가 일하고 있었고 월 평균 100명 이상의 내담자가 찾아왔다. 민우는 여전히 바쁘게 살았다. 도서관, 상담소, 장학회, 모든 것이 진호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보람이 컸다. 어느 날, 김대석이 상담소를 찾아왔다. 진호의 친구, 진호가 구해준 그 사람. 형님, 저 결혼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진호 형 덕분이에요. 진호 형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제 아내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대석은 민우에게 청첩장을 건넸다. 형님,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진호 형이 여기 계시면 부탁했을 거예요. 대신 형님께 부탁드려요. 민우는 흔쾌히 수락했다. 결혼식 날, 민우는 대석 부부에게 말했다. 진호가 당신을 구한 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진호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 사랑을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호가 바라는 일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진호도 기뻐하고 있을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세상이 멈췄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많은 이들이 고립감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상담소의 전화는 불이 나갔다.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쏟아졌다. 민우와 상담사들은 밤낮 없이 일했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 민우는 온라인 상담을 시작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목소리로, 화상으로 사람들을 위로했다. 한 노인이 전화했다. 요양원에 혼자 있는데 가족들이 방문을 못한다고. 너무 외롭고 죽고 싶다고. 할아버지, 제가 매일 전화드릴게요. 매일 이야기 나눠요. 혼자가 아니에요. 민우는 그 노인에게 매일 전화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 노인은 조금씩 밝아졌다. 선생, 고맙소. 선생 덕분에 살만나오. 팬데믹은 2년 넘게 계속됐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호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매일 사람들을 도왔다. 2021년 여름, 민우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간에 종양이 발견됐다. 간암 초기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어요. 수술하면 괜찮을 거예요. 민우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 기간 동안 민우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그리고 진호에 대해. 진호야, 형도 이제 내 나이대가 다 됐어. 형도 언젠가는 그쪽으로 갈 거야.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민우는 아직 할 일이 많았다.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했다. 진호의 유산을 이어가야 했다. 병원에서 나온 민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천천히 자신의 건강도 돌보면서. 형님, 무리하지 마세요. 상담사들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랬다. 이제 진호의 유산은 민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장학생들, 상담사들,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2022년 가을, 강진호 장학회는 창립 13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장학회는 15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다. 그중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기념식이 열렸다. 작은 행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장학생들, 졸업생들, 상담소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민우는 단상에 올라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년 전, 저는 제 동생을 잃었습니다. 진호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잃은 슬픔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호가 정말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우는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진호의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진호는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와 함께할 때 진호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13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식이 끝난 후 한 청년이 민우에게 다가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우리 상담소에 처음 왔던, 죽고 싶다고 했던. 네, 맞아요. 그때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청년은 이제 건강해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저 이제 상담사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진호 선생님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요. 민우는 그 청년을 꼭 안아주었다. 진호의 마음이 또 한 사람에게 전해졌다. 그해 겨울, 민우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다. 낯선 노부부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민우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저희는
진호의 양부모였습니다.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양부모요? 네. 진호가 부산에 왔을 때 저희가 잠깐 돌봐주었어요. 한 2년 정도요.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994년 진호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식당에서 일했어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저희가 집에 데려다 키웠죠. 그 아이가 워낙 착해서 저희도 친자식처럼 여겼어요. 그런 일이. 진호는 저희한테 형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형님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꼭 형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격이 없다면서. 노파가 말을 이었다. 저희가 진호한테 형님께 연락하라고 했어요. 형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 근데 진호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한테 실망만 안겨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2년 후에 진호가 우리 집을 나갔어요. 독립하고 싶다면서요. 저희는 섭섭했지만 젊은이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죠. 노인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이거. 진호가 저희 집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어린 진호의 모습이 있었다. 10대 후반. 아직 앳된 얼굴로 웃고 있는 진호. 이 사진은 진호가 20살 생일 때 찍은 거예요. 저희가 미역국 끓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사진 속 진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슬픔이 숨어 있었을까. 민우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일하는 진호, 책 읽는 진호, 요리하는 진호. 진호의 20대 초반이 그 사진들에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겨우 그렇게 말했다. 진호가 돌아가신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 뒤로 계속 선생님을 찾았는데 이제야 찾았네요. 진호가 이렇게 훌륭한 형님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혼자 고생했을까? 저희도 많이 안타까워요. 노부부는 한참을 앉아서 진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진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착했는지. 민우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진호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다. 노부부가 돌아간 후 민우는 사진첩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진호는 웃고 있었지만 민우는 알 수 있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한 것인지. 진호야, 넌 정말 바보였어.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했어? 형한테 말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진호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형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봄, 민우는 큰 결정을 내렸다. 진호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한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호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진호의 사랑, 그리고 남겨진 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진호와의 추억, 진호를 잃은 슬픔, 그리고 진호의 유산을 이어가는 과정. 글을 쓰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진호야, 형이 내 이야기를 쓰고 있어.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네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6개월 동안 지필에 매진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책이 출간되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연락이 쏟아졌다. 저도 동생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호처럼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쇄는 모두 장학회와 상담소에 기부되었다. 진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해 겨울, 민우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진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형제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는 서로의 전부가 됩니다. 저와 진호가 그랬습니다. 저는 진호의 형이자 아버지였고 진호는 제 동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은 댓글로 가득 찼다.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제 형한테 전화해야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방송을 계기로 장학회와 상담소에 후원금이 쏟아졌다. 자원봉사 신청도 급증했다. 진호의 마음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2024년 새해 민우는 55번째 생일을 맞았다. 세월이 참 빨랐다. 진호와 헤어진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생일 잔치는 작게 열렸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다. 장학생들, 상담소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선생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민우는 혼자 진호의 묘를 찾았다. 55을 맞은 자신의 모습을 진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진호야, 형, 이제 55이야. 늙었지? 머리도 많이 새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근데 형은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내 덕분이야. 민우는 묘석을 쓰다듬었다. 진호야, 형이 많이 기다렸지? 조금만 더 기다려. 형도 언젠가는 갈게. 그때 가서 내 손 꼭 잡을게. 다시는 놓지 않을게. 별이 반짝였다. 민우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진호가 미소 짓고 있다고 느꼈다. 2024년 봄, 이수진이 민우를 찾아왔다. 이제 정식 교사가 된 그녀는 환한 미소로 민우를 맞았다. 선생님, 제가 담임을 맡은 반에 있는 아이들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20명 남짓한 초등학생들이 있었다. 모두 밝게 웃고 있었다. 저 아이들에게 진호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들도 누군가를 돕고 싶대요.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 반에서 진호 기금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거예요. 민우는 감격했다. 진호의 마음이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진호 선생님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선생님, 자랑스러우시죠? 그래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민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수진이를 만났다. 진호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다. 진호야,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네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어. 형은 정말 행복해. 2024년 여름, 민우는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암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여러 곳으로 전이되어 있었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의사의 말이 흐릿하게 들렸다. 민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서면서 민우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이제 진호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부작용이 심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몸이 계속 아팠다. 하지만 민우는 견뎠다. 아직 할 일이 있었으니까. 가을이 왔다. 민우는 장학회와 상담소 운영을 후배들에게 넘겼다. 이제 그들이 진호의 유산을 이어갈 차례였다. 선생님, 저희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을. 겨울이 왔다. 민우의 몸은 더욱 약해졌다. 이제 거의 침대에서 지냈다. 하지만 방문객은 끊이지 않았다. 장학생들이 찾아왔다. 상담소 내담자들이 찾아왔다.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다. 모두 민우에게 감사를 전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민우는 그들 모두를 안아주었다. 약한 몸으로.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진호예요. 진호가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나는 그저 진호의 마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김대석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왔다. 대석의 아들은 이제 5살이었다. 아빠, 이 아저씨가 진호 할아버지의 형이에요? 그래, 진호. 인사드려. 아이가 민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호예요.
아빠가 저한테 진호 할아버지 이름을 물려주셨어요. 민우는 깜짝 놀랐다. 아이의 이름이 진호라니. 진호 형을 기리기 위해서요. 우리 아이가 진호 형처럼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민우는 어린 진호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울었다. 진호의 이름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니. 진호야, 잘 자라렴. 내 이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렴.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다. 민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재산은 모두 장학회와 상담소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남겼다. 제가 죽으면 진호 옆에 묻어주세요. 평생 함께하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2월이 되었다. 민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진호의 묘를 방문하고 싶었다. 직원들이 휠체어에 민우를 태워 묘지로 갔다. 봄바람이 불었다. 아직 추웠지만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민우는 진호의 묘석 앞에 섰다. 아니, 휠체어에 앉아 묘석을 바라보았다. 진호야, 형 왔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바람이 불었다. 민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진호야, 형이 잘했을까? 형이 내 마음을 제대로 전했을까? 네가 원하던 대로 살았을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다. 진호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진호야, 형이 곧 갈게. 거기서 만나자. 그때는 제대로 된 인사하자. 형이 미안해하고 너도 미안해하고 그리고 둘이 웃자. 오래오래 웃자. 민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진호가 남긴 시계였다. 20년 넘게 간직한 시계. 진호야, 이거 가져갈게. 형이 너한테 준 거니까. 거기 가서 내 손목에 다시 채워줄게. 시계를 가슴에 품고 민우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해가 기울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형님, 이제 가셔야 해요. 너무 추워요. 직원이 말했다. 그래요. 가요. 진호야, 안녕. 곧 만나. 병원으로 돌아온 민우는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그날 밤 민우는 꿈을 꾸었다. 진호가 나타났다. 10대 후반, 가장 건강하고 밝았던 시절의 모습으로. 형아, 진호야. 꿈속에서 둘은 포옹했다. 오래오래 안고 있었다. 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야, 진호야. 형이 미안해. 아니야, 형아. 형아는 최고의 형이었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형이었어.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어린 시절 함께 걸었던 한강변이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형아, 나 행복했어. 형아, 덕분에. 나도 행복했어. 진호야, 너 덕분에. 형아, 조금만 더 기다려. 형아,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응, 곧 갈게. 꿈에서 깬 민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3월이 왔다. 봄이 왔다. 민우는 창밖으로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진호가 좋아하던 개나리도 피었다. 진호야, 봄이 왔어. 우리가 함께 보낸 마지막 봄처럼 다시 봄이 왔어. 민우는 침대 옆 탁자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마지막 편지를 쓰고 싶었다. 진호에게, 사랑하는 진호에게. 형이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형도 내 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무섭지 않아. 오히려 설레. 드디어 너를 만날 수 있으니까. 진호야, 형은 네가 자랑스러워. 너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참 의미 있게 살았어. 너는 사람들을 도왔고 사랑을 나눴고 희망을 주었어. 그리고 죽은 후에도 내 마음은 계속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네가 도왔던 대석이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내 이름을 물려줬어. 작은 진호가 잘 자라고 있어. 내 꿈을 이은 수진이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어.
그 아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 내 이름으로 만든 장학회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도왔어. 상담소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어. 도서관에서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야, 진호야. 네가 사랑한 덕분이야. 네가 형을 사랑해준 덕분이야. 진호야. 형이 미안해. 그날 화내서 미안해. 너를 떠나보내서 미안해. 마지막에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형은 알아. 우리가 떨어져 있었어도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네가 형을 생각할 때 형도 너를 생각했어. 네가 형을 사랑할 때 형도 너를 사랑했어. 진호야, 이제 곧 만나자. 거기서 우리 다시 형제가 되자.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영원히 형제로 살자. 형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곧 만나. 내 사랑하는 동생아. 형 민우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민우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진호에게라고 썼다. 3월 15일. 민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민우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형님, 할아버지, 목소리들이 들렸다. 민우는 미소 지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구나. 고마워요. 모두. 민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다. 아니, 꿈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밝은 빛이 보였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진호였다.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형아, 왔어? 진호야. 민우는 달려갔다. 아픈 몸이 아니었다. 젊고 건강한 몸이었다. 진호를 안았다. 따뜻했다. 진짜였다. 보고 싶었어. 진호야. 나도. 형아. 정말 보고 싶었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30년의 그리움을 채우듯이. 형아.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아니야. 진호야. 나는 행복했어. 진호가 손을 내밀었다. 형아. 이제 가자. 우리 갈 곳이 있어. 어디로? 집으로. 우리 집으로. 민우는 진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빛을 향해. 그리고 2025년 3월 15일 오후 3시 47분, 강민우는 숨을 거뒀다. 55의 나이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강민우의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뜻깊게 치러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다. 장학생들, 상담소 내담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민우의 삶을 통해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 장례식장에는 민우와 진호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두 형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어린 시절 사진. 민우 선생님은 진호 선생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한 분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례위원장이었던 이수진의 추도사가 울려 퍼졌다. 민우 선생님은 형제애가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진호 선생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선생님과 진호 선생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조문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민우의 관 위에는 개나리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진호가 좋아하던 꽃. 장례식이 끝나고 민우는 진호 옆에 묻혔다. 부산 서구의 그 공동묘지. 이제 두 형제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묘석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강민우 1969에 2025. 강진호 1976에 2006.
영원히 함께하는 형제.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장례를 치른 후 민우가 남긴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재산은 모두 장학회와 상담소에 기부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있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진호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계속해 주십시오. 장학회도, 상담소도, 도서관도. 이것이 진호와 내가 함께 남기는 유산입니다. 부디 잘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은 민우의 유언을 따르기로 했다. 아니, 유언이 아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진호와 민우의 이야기는 너무나 소중했으니까. 장학회 이사회는 모임을 열었다. 민우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강민우, 강진호 형제 장학금을 신설하는 건 어떨까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형제자매를 돌보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요. 모두가 동의했다. 그것이 두 형제가 바라던 일일 것이다. 상담소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형제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형제자매의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죠. 민우 선생님과 진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들도 모였다. 우리 도서관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진호의 서재를 전국에, 선생님들의 꿈을 우리가 이어가야죠. 민우가 쓴 책 진호의 사랑, 그리고 남겨진 자의 여정의 주문이 쏟아졌다. 방송을 본 사람들, 장례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책을 찾았다. 출판사는 모든 인쇄를 장학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두 형제의 유산입니다. 이 책이 팔릴 때마다 진호 선생님과 민우 선생님의 사랑이 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SNS에는 샵진호의 사랑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자매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래 연락 못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동생이랑 화해했어요. 10년 만에. 이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어요. 김대석은 5살 아들 진호를 안고 묘지를 찾았다. 진호야, 인사드려. 이분들이 아빠를 구해주신 분들이야. 그리고 너한테 이름을 물려주신 분들이고. 어린 진호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 진호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대석은 아이의 손을 잡고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호 형님, 형님. 저 이제 형님들처럼 살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아이들에게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선생님, 진호 선생님은 정말 착하셨네요. 민우 선생님도요.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선생님,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여러분이 친구를 도와주고 동생을 돌봐주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호 선생님과 민우 선생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실에서 진호 기금을 만들었다.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친구를 돕기로 했다. 첫 번째 장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던 그 소녀, 이수진. 그녀는 이제 교사가 되어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상담소에 처음 왔던 청년은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였다. 진호의 양부모 노부부는 자신들의 동네에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다. 진호를 기억하며라는 이름으로. 진호가 일했던 공사장 동료들은 매년 진호의 기일에 묘를 찾아 청소했다. 진호가 운영했던 문구점 자리의 새 주인은 가게 한편에 작은 코너를 만들었다. 진호 선생님을 기억하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팻말과 함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두 형제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갔다. 저 너머 빛이 가득한 곳에서 두 형제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형아, 봤어?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어. 그래, 진호야. 정말 고마운 일이야. 형아, 우리 잘한 거 맞지? 민우는 진호의 손을 꽉 잡았다. 응, 우리 정말 잘했어. 사랑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이제 편해. 형아? 그래.
네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영원히 함께니까. 진호가 환하게 웃었다. 형아, 저기 봐. 개나리가 피고 있어. 둘은 함께 걸어갔다. 끝없이 펼쳐진 개나리 꽃길을 따라 손을 꼭 잡고 그들이 걸어간 자리마다 꽃이 피어났다.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하얀 벚꽃, 그리고 그 꽃들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세상으로 내려갔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사랑의 씨앗이 되기 위해.